국정감사 이틀째를 맞았지만 여야는 아직도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언제쯤 국정감사다운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논란이 되고 있는 증인은 크게 두 군데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당직 사병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정이 된 사안이고 이것은 오로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상에서 공무원 북한에 피살된 것과 관련해서 숨진 공무원의 형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 아니냐. 그리고 이미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할 말 다 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증인 채택 문제 가지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이 증인 문제를 놓고 벌이는 공방, 먼저 국감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여부, 특혜다 61.7%, 그렇지 않다 29.3%. 바로 이게 민심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아니 뭐 회의 진행과 관련된 얘기십니까? 이게 회의 진행입니다. 일단 그럼 간략하게 얘기를 들어보세요. 요약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잠깐 정회를 해서 어느 정도 조건이 좀 개선된 가운데 우리가 국정감사를 임하는 것이 저는 맞다. 추미애 장관 건에 대해서는 바로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입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장관이나 어떤 기관의 누구 도덕성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검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은 궤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믿는 사람, 당사자 외에 누가 있을까요? 야당이 요구하는 정인 참고인 수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법사위에서 20대 때 일반 증인 참고인 채택 사례 있었습니까? 그만큼 정쟁이 격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뜻하면 왜 수용을 못해요? 재판이나 수사와 관계없는 증인을 좀 요청을 해주세요. 지금이라도 실종자의 진행을 내일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모셔서 동생과 관련한 유가족 측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여당이 정부와 한 몸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권능은 따로 있는 것이고 이 문제를 이 상황에서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 또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근본 국정감사는 사전에 합의되고 결정됐던 대로 증인과 참고인을 가지고 국정감사를 진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그 문제를 다시 문제를 해서 국정감사를 또 파행시키는 것은 파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파행을 갖다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상임위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 그런 걸로 저 야당 의원들 겁주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의원들의 제 말 듣고 얘기하세요. 듣고 얘기하세요. 의사제는 바로 얻어서. 네. 예, 함께할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영주 전 국회의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입니다. 김영준, 증인 채택 문제 같은 경우는 국감 시작 전에 여야가 합의해서 대충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양당 간사당 합의를 통해서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물론 뭐 증인 채택에 대해서 서로가 굉장히 많이 어떤 로비도 들어오고 솔직히 그렇죠. 빼달라 넣어달라 그런 부분이 하는데 지금 문제는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정치적 쟁점이 됐거나 이미 대정부 질의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굳이 이런 부분까지 국감에 가져와야 되느냐 하는 입장이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하고 다르게 또 실제로 가면 갈수록 기업인에 대한 증인 채택은 더 늘어나서 100명에서 130명 규모가 된다는 것은 또 실제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은 증인 채택을 다 이리저리 빼버리고 일반 기업인들 굉장히 안 그래도 힘들고 바쁜 기업인들을 갈수록 예컨대 17대는 거의 50명 수준인데 지금 100명, 120명 수준이 되거든요. 과연 국가가 어느 정도 기업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쟁론도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국감은 오히려 여야가 힘을 합쳐갖고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서 어떻게 국가와 피감기관들이 준비하고 있는가를 좀 말하자면 점검해 보는
이제 그런 것이 건설적인 부분인데 이미 다 국민들이 다 알 만큼 알고 실물이 날 정도로 나 있는 그런 사안을 가지고 국감장까지 끌어들인다. 더군다나 이번 국감 일정도 짧습니다. 짧은데 벌써 이렇게 2, 3일 이번 주를 그냥 증인채택으로 넘긴다는 것은 결국에는 피감 기관에게 사실은 오히려 더 이루어지는 그렇죠. 예, 그런 것밖에 예. 안 된다는 것이라서 매우 씁쓸한 그런 예. 생각을 갖게 됩니다. 최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당은 뭐 이미 다 밝혀진 사안들이고 어차피 뭐 다 할 얘기 다 나왔는데 굳이 증인 부르자고 하는 것 다른 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야당은 어떻게 한 명도 안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건데 어느 쪽 주장에 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양쪽 주장에 다 일리가 있다고 보여져요, 일단.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이 언론 보도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 예. 또 추미애 장관 그 아들 병역 특혜 의혹 관련 사건은 어쨌든 간에 뭐 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도 있고 또 여권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양론이 존재합니다만 어쨌든 수사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증인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에서 더 나은 상태를 끄집어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야당이 이제 전 증인 채택 요구하는 게 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사 결과가 나오고 또 무슨 뭐 북한 관련은 따로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정감사가 그리고 국정감사가 정책감사가 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불가피하게 정치적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와 정책이 같이 존재하는 게 국정감사거든요.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국민들에게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잖아요. 두 사건이 다. 그런데 어쨌든 증인 채택이 한 명도 안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그 자체로서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 여당도 야당의 주장을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요. 좀 대승적으로 예. 저도 최소 한도로 해서 받아들일 사람은 좀 받아들인다면 야당의 명분이 좀 약하지 않을까 이런 걸 하나 지적하고 싶고 또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야당도 뭔가 좀 밝혀야 된다고 합니다만 더 이상 나올 게 별로 없는 상황이라면 좀 전략을 바꾸는 것도 필요해요. 계속 주장함으로써 뭔가 정치적인 공세의 장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면서 매년 이제 우리가 보는 게 초반에 그 증인, 참고인 채택, 예. 자료 요구 이걸 가지고 항상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서로 신경전도 하고 삽바싸움도 하는 건데 올해 국감도 여전히 예외가 아닙니다. 전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법사위나 이런 데서 뭐 문제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야당도 지나치게 이거를 계속 끌고 가려 한다면 오히려 역풍에 직면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최경철 의원 해마다 국감 끝나고 나면 신문들 맹탕 국감, 호통 국감 이렇게 제목 뽑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제목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결국 국민이 판단하십니다. 요즘은 너무 좋아졌어요. 국회 방송이나 뭐 국회 앱을 깔면 전화기로 상임위나 본회의가 라이브로 생중계가 됩니다. 다 볼 수 있죠. 다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접근해서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뭐 추미애 장관이나 뭐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총격 살해된 사건이나 증인을 왜 못 부릅니까? 불러서 공격하는 야당이 못났다. 그러면 야당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수준이. 그렇게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고 여당이 정말 그 제대로 그 사안에 대해서 밝히지를 못하고 오직 정부만 보호를 하는구나. 이게 국회의원 맞나? 이런 것도 국민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 개인이 나는 도저히 국회 못 나갑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국회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나와서 여야가 거기에서 치고 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장군멍군하면서 국민이 판단하시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많이 현명하기 때문에 여당이 저렇게 막지 않아도 나와서 야당이 무디게 공격하면 국민들이 야당 저렇게 수준 저것밖에 안 되는 거 다 아십니다. 저는 증인 자기 본인이 나오기 싫은 사람 빼고 모두 다 불러라. 그리고 모두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개방형으로 국회 운영한다고 해서 여당이 전혀 불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당이 전향적으로 야당이 요구해서 그래 한번 해보자. 지금 여당 지지율이 오히려 조금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터지고 있지만 그것은 바로 야당이 잘 못한다는 국민의 판단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좀 더 열린 자세로 국회 운영한다면 국민들께서 궁극적으로 점수를 매기시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해하기 힘든 여론조사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자, 오늘 또 관심을 모았던 국감은 국방위원회, 또 농해수위, 외통위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피격 공무원 사건도 있고요. 또 강경화 장관 남편의 미국 간 것,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됐죠. 이 부분 함께 영상을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평통 공직기강이 얼마나 해이돼 있는지 제가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음원, 영화, 게임 관련, 개인적인 취미 등등 업무와 관련돼 있는 없는 다수의 파일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컴퓨터, 업무용 컴퓨터에서 인증된 USB로 전송된 것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몰카, 쉽게 말하면 불법 음란물입니다.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을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송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더욱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안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민주평통에서 국정감사 자료를 보냈는데요. 그 자료 안에 이상한 음란물, 불법 촬영물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 민주평통에 근무하는 직원이 그러니까 자신의 컴퓨터로 이런 음란물들을 보고 저장해 놓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보냈는데 거기에 담겨버린 거죠. 최경철 의원, 네. 이거 어떻게 보내면서 확인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국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 불러서 잘 캐물을 수 있는 역량과 역할을 국회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민주평통이 법정기관입니다. 법정기관이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이따위로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감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당도 정부 여당이긴 하지만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얼빠진 공무원 그리고 얼빠진 그 국가기관의 종사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이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사안들만 봐도 국회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많은 것 캐묻고 그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잘하는 기관을 칭찬해주고 못하는 저렇게 음란물 보내는 저런 기관에 대해서는 정말 홍군형 내주고 꾸중할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돼야 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국회가 그 여당이 너무 그 정부 쪽에 봐주지 말고 야당도 너무 우격다짐으로 공격만 하려고 하지 말고 칭찬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과감히 칭찬해주고 하지만 벌 줄 곳에는 꾸중할 곳에는 과감히 벌 주고 꾸중하는 그런 좀 감시자의 역할을 국회가 공적으로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촉구를 합니다. 최 교수님, 이런 파일들을 보내면서 정말 확인도 안 해본 것도 문제지만 업무 시간에 이런 거 보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직자들 기강에 관련된 문제겠죠. 뭐 이제 실수로 보냈을 텐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일이죠. 그리고 뭐 사적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지금 평통이라는 곳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구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국정감사가 국회 권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능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평소에 국회가 요구한 자료에 대한 제출에 대한 그 개념이나 관념이 그러니까 엄중하게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기관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다면 이걸 저도 과거에 이제 산하기관에 근무한 적이 좀 있었는데 예. 국회에서 꽤 오래된 일입니다. 벌써 저는 한 20년 전 일인데 국회에서 자료 요구가 오면은 그거를 온 그 기관이 결재까지 다 받고 그래요. 다 회의도 하고 검토도 하고 이런 다음에 보내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제 이 기강이 흐트러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여든 야든 좀 중도라는 거는 어떤 기계적인 균형을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균값을 취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국회의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여당 야당의 정파를 잠시 좀 잊고 그런 다음에 뭔가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은 국회를 더 어려워할 텐데 그 어렵지 않아 하는 결과가 이런 걸로 나타난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 의원께서는 멍뚱한 자료 받아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자료를 받아본 적은 없고요. 이제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제 특히 이 민주평통과 관련된 외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동안에는 보면 우리 국회에서 거의 상원이라고 할 정도로 극히 말하자면 이제 그 집중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느슨한 말하자면 우리 국회의 그 민낯이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다선 의원들이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극히 뭐 실제로 국감이라고 하는 것이 뭐 외국에 가보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훨씬 이 기강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번 기를 계기로 외통위가 진짜 국제관계, 역학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의원들 스스로가 좀 반성할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외교통일위원회가 관심을 모았는데요. 특히 조성길 주 이탈리아 전 북한 대사 대리 한국행을 놓고도 지금 여러 가지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공개된 경위 그리고 이렇게 공개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느냐 하는 것들이죠.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성길 대사대리 한국 입국 사실 공개와 관련해서 우리 통일부 장관은 이 사실이 공개될 거라는 걸 사전에 알았습니까? 공개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저도 보도를 통해서 접했고 그 나머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유출입니까? 의도적인 공개입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문제를 의도적으로 혹은 뭐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정치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뭐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씀 유출은 보안 사고입니다. 따라서 책임 있는 정부가 이처럼 민감한 정보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유출이 됐다고 하면은 정부 전체로서 봤을 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단정적으로 지금 대답드릴 수 없습니다. 어제 외교 최경철 의원, 지금 조성길 대사 대리의 한국행이 알려지게 된 게 한 매체가 보도를 했죠. 특종을 한 거죠. 그리고 국회 정보위의 한 의원이 이것을 이제 확인해 주면서 사실로 이제 드러났고 지금 이제 뭐 국정원이라든지 뭐 다른 기관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하지만 이미 사실로 지금 다 확인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 이게 공개가 됐을까? 알려진 내용이 좀 있나요?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조 전 대사의 가족이 그 언론사에 제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언론사에 제보를 할 때 정확한 주소지까지 특정을 하여서 제보를 하였기 때문에 언론사가 그 상당 기간 동안 그 주소지에 잠복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그 실제로 이 가족이 한국 서울에 살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모든 사실을 파악하고 보도를 한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지금 본인들은 신변이 노출될 것을 걱정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가족이 제보를 했을까요?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가족 한 분이 여기에 살다 보니 딸 걱정이 너무 심하고 그 아내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딸 걱정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여기에 산다는 것이 사실 뭐 그 개방된 공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밀폐된 투명인간 주변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외교관으로 그렇게 개방적으로 살다가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환멸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물론 그것은 저희 추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그런 향수 그런 것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나 어찌됐든 정부의 보안 책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한 것들이 언론사로 제보가 들어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정부가 모든 것을 막고 있었어야죠. 이런 것이 들어간다면 남북 관계의 파탄, 여러 가지 또 앞으로 있을 어떠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질 터인데 정부가 그것을 방기한 책임 그리고 그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고 상당 기간 동안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도가 됐는데 그 와중에 과연 정부는 무엇을 하였는지 정부가 보안 책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조금 책임을 면탈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최 교수님 만약에 그 제보에 의해서 이런 사실이 밝혀졌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이해는 되는 게요. 그동안의 남북관계가 좀 좋지 않았을 때 상당히 고위급 인사들이 한국에 망명으로 왔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공개하거나 막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처음에 이 소식이 알려졌을 때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 그렇다면 좀 다르긴 하네요. 이 시점에 이 사안을 공개해서 정부가 이익을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말씀처럼 다른 경우에는 왕왕 이제 북한 변수를 이용해서 어떤 정치적인 뭐 이득을 취하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최근에 북한군에 의한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도 있고 이 사건이 보도됨으로써 북한을 자극할 것이고 그럼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바라고 있는 우리 국민이 바라고 있는 어쨌든 남북 관계 개선 이런 것들과는 점점 거리가 멀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단기 국면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건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혹시 흘리지 않았을까라는 뭐 추측성 이러한 그 질문은 저는 약간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거 논리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부로서는 아무런 이득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야당은 그렇지만 처음에는 뭔가 정부가 현재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덮기 위해서 슬그머니 정보를 유출해서 알려진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좀 가졌던 것 같지. 어제 외통위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광경화 장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난해 7월부터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가 한국에서 생활을 해왔다는 것인데 이 사실을 강 장관도 알고 계셨습니까? 외교부가 알고 말고를 떠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외교부가 공개적으로 확인을 해드린다거나 그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 송환 과정에서 우리 외교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외교부가 할 역할은 충분히 했습니다만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기사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만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비밀로 간직돼야 될 이 내용이 공개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글쎄요, 뭐 정부가 의도를 갖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것도 너무 넘겨짚으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경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아는 바도 없고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김영준 오늘 그 매체들을 보면은요 이런 의견들을 실은 사설들이 꽤 있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도가 됐으면 정부가 어느 정도 정보를 좀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들어왔고 뭐 했던 걸 좀 이제는 확인해주고 밝혀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지의 사설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조성길 대사 대리가 이렇게 노출이 됐으니까 차라리 공개적으로 활동에 나서는 건 어떠냐 뭐 그런 얘기를 실은 사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 말하자면 조성길 대사가 동의한 적이 있느냐의 문제부터 체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동의 없이 이런 과정이 왜냐하면 그동안에 오픈하지 않는 이유는 북에 있는 지금 이제 그 당시에 17살 지금 20살 된 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또 실제적으로 망명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북한이 말하자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제일 그냥 한국에 왔다고 했을 때 제일 말하자면 탄압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동안에 입을 다물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차피 뭐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이런 과정이 됐다면 아예 차라리 공개적으로 이참에 정부가 일정 정도 조성길 대사의 가족과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일정 정도의 오픈하는 게 좋다. 실제적으로도 뭐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굉장히 딸 때문에도 고민하는 그리고 생활로도 굉장히 답답한 이제 그런 것들이 조성길 대리대사의 가족들이 현안 같거든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조성길 대사를 공개하고 또 실제로 보면은 그 북한에 있는 딸의 현재적 상황도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오픈하는 게 좋을 것인지 이제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특히 북한에 있는 가족, 특히 딸의 그 안전 여부가 중요하고 최창렬 교수님 오늘 보니까 또 이 조성길 대사 대리의 아버지가 아주 북한의 실력자였더군요. 권력 서열 30위 내에 시진핑 주석이 왔을 때 찍은 사진을 공개한 걸 봤는데 김정은 위원장 뒤에 줄에 서 있을 정도로. 근데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 체제가 출범하고 대사 대리라고 합니다만 뭐 이분의 그 직급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북한으로서는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북한의 체제로서는 대단히 좀 뭐 자존심 상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국에 오면은 그건 뭐 변절자고 유럽이나 뭐 이런 제3국 쪽으로 하면은 그건 뭐 변절자 아니 한국은 배신자, 좀 변절자라고 그러니까 그 강도가 차이가 있는 거죠. 정부에서 이 공개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려졌습니다만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언론에 제보가 됐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아직 완전하게 밝혀지진 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강경화 장관의 발언을 보니까 정말 몰랐던 것 같거든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알려진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좀 알려지고 밝혀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남북 관계가 지금 별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관련한 이슈가 두 가지나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피격 공무원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성길 대사 대리 망명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이제 다시 남북 관계가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유엔 총회 연설에 이어서 이번에도 종전선언을 강조한 것을 두고도 야당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간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분야 교류 촉진을 위한 비영리 단체죠.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화상 연례 만찬에 기조연설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종전선언을 위해서 한미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또 하느냐라고 하는데 청와대에서는 지도자가 평화 얘기한 게 왜 잘못이냐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경철 의원,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종전선언을 두 차례 걸쳐서 한 걸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뭔가 물밑에서 좀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만하죠. 뭐 우리나라에서 김정은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 문 대통령이니까 문 대통령이 김정은을 가장 잘 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가 아니고 세계에서 그럴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그런데.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고 나니까 김정은이 미국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죠. 미국이 조금만 삿발을 좀 풀어주면 북한이 변할 거라는 생각을 문 대통령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미국이 삿발을 풀어서 종전선언을 해주면 바로 이것이 입구가 돼서 비핵화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태도를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고 그리고 보수 정당이 생각하기에 그렇고 종전선언을 해준다고 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북한이 이번에 우리 공무원을 피격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이런 행위들만 봐도 북한이 그렇게 호락호락 변할 것 같고 그리고 비핵화를 쉽게 해줄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바로 보수 야당 그리고 많은 또 전문가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전선언을 해준다고 해서 비핵화로 연결된다는 대통령의 생각은 좀 적절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생각이기도 한데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예. 어쨌든 대통령께서도 자신의 생각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좀 받아들이셔서 좀 종합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셔야지 이것이 뭐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것이 쉽게 다가올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숙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그동안의 사실은 유엔 에서 연설도 그렇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그다음에 우리 문 대통령 간에 우리가 공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중에 한 일조각이 예를 들면 친서 교환 같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폼페오도 사실은 오려고 했고 우리 한반도 교섭본부장도 갔었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의 연속선상에서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중성을 가지고 대하는 거 아닌가. 겉으로는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나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이런 틈바구니에서 문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 교수님께는 궁금한 게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야당의 비판을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종전선언 얘기하는 이유가 혹시 뭐가 있을까 하는 점인데요. 일단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미국 대선이. 예. 대통령 선거 이후에 만약에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면 과거의 민주당 정부처럼 미국의 민주당 정부처럼 이른바 전략적 인내로 간다면 남북 관계도 그렇고 북미 관계가 마냥 늘어질 수도 있거든요. 일단 적어도 미국 대선 전에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선언하기 시간이 별로 짧아서 안 될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유지시킴으로써 이런 것들이 하나 입구를 마련하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고 해서 대북의 남북 간의 안보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대단히 정치적 성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날 유엔 연설 그 부분은 좀 비판받을 여지가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른 거거든요.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로서 이 종전선언을 통해서 남북 관계와 북미 비핵화 협상을 같이 선순환 구도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23일 날 그랬을 때는 워낙 우리 국민이 피격된 직후였고 바로 그 상황이었고 그러나 이거는 어쨌든 정부가 꾸준히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야당은 조금 시각을 좀 바꿔서 정부가 저렇게 추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남북 간의 이 어떤 화해와 협력을 더 진전시키고자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좀 야당이 이런 관점에서는 조금 진전된, 좀 전향된 시각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전 이런 쪽으로 일관되게 가는 건 좀 방향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